어느새 그 전화를 받은 지도 1년이 넘어가네요. 그 전화가 왔을 때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또 문득 잊고 지냈던 과거의 결혼 생활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해서 기분이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식품 공장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오빠 둘, 언니 하나가 있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오빠 둘이랑 제 여동생은 그나마 대학에 들어갔고 언니와 저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 데다 부모님도 저를 대학에 보낼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선택했죠. 취업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늦더라도 대학생활 한번 해봐야지 라며 아쉬움을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식품공장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저보다는 다들 나이가 많으셨어요. 20대 초반인 저보다 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는데 그중 그나마 가장 어렸던 사람이 노영균이라는 이름의 주임님이었습니다. 노 주임님은 저하고 9살 차이가 났었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진 막내였다고 했죠. 그 회사에선 그나마 어린 편이었지만 저하고는 9살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노 주임님은 그냥 아저씨였어요. 당연히 회사의 주임님일 뿐이지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 주임님은 좀 유별스럽게 저를 잘 챙기셨어요. 게다가 다른 분들도 처녀총각인 노 주임님과 저를 엮어주려고 장난도 많이 치셨죠. 그때 당시엔 그게 싫었어요. 20살 초반에게 30살인 남자는 아저씨로 밖에 안 느껴지고 당연히 이성적인 감정도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엮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도 어리기도 했고 어쨌든 회사 생활이다 보니 주변 분들이 그러는 걸 실은 내색도 못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고 업무상 필요한 얘기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잘 챙겨주었고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자상하면서도 남자다운 모습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후 일이 늦게 끝나서 야근을 해야 되면 집에 갈 때 꼭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여서 그리 멀지는 않았는데 밤길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꼭 15분 거리를 같이 걸어서 데려다 주고 본인은 되돌아서 갔죠. 그런 배려가 참 고맙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점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이 주말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 동생 대학 보내주고 나중에 돈 벌어서 나도 대학 갈 거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오빠들만 대학 가고 언니랑 저는 대학 못 갔거든요. 사실 공부는 언니가 더 잘했는데 저는 못 갔지만 제 여동생은 꼭 보내주고 싶어요. 내가 못 해본 대학생활 여동생은 좀 누려봤으면 싶고. 멋진 언니다. 영숙이 너도 나이가 어린데 참 어른스러운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야. 일도 곧잘하고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아. 나보다 나이는 어려도 본받을 점이 많아. 라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식의 칭찬을 해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한데 좋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셔. 주말마다 선자리를 잡아놓는다니까. 그럼 얼른 가셔요. 주임님 정도면 인기 많으실 텐데. 그래 보여? 인물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럼 영숙이 너는 나 어떤데?
사실 나는 너 같은 여자가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도 너무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졌죠. 너도 사실 알고 있잖아. 내가 너 관심 많다는 거. 글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뭘 몰라. 알았으면서. 남자가 관심도 없는 여자를 그렇게 챙기고 데려다주고 그러겠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나 어때?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9살 차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내 주변에는 10살 넘게 차이 나는 부부도 많거든. 그래요? 그럼 남녀 사이에 9살 차이가 뭐 대수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잖아. 또 영숙이 네가 또래에 비해서 성숙하기도 하고. 영숙아, 나 잘 생각해봐. 내가 이래 보여도 집도 있고 결혼하면 너 직장 안 다녀도 돼. 대학 다니고 싶다고 했지? 대학 다닐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 집도 있고 돈도 좀 모아놨다니까? 마누라가 대학 다니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어? 나 그런 째째한 놈 아니야. 나랑 한번 만나보자. 결혼하면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저를 서포트해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줄 수 있다는 노주임님이 어른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셨나?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진심인가? 놀라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 퇴근 후 남은 주말 내내 노주임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노주임님 말처럼 9살 차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외적으로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도 않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마음이 크고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노주임님과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후 저희는 6개월 정도의 연애를 했고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결혼도 하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에 얼마나 허풍이 많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집은 본인 집이 아니고 그냥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본가였어요. 남편은 원래 어머님, 신우 이렇게 세 식구로 살았는데 신우는 결혼하고 옆 지역으로 가서 살았고 그 집에는 남편과 어머님 둘만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집이라는 게 남편이 벌어서 따로 마련한 게 아니라 그냥 본가를 말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결혼하고 나면 저는 바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했죠. 게다가 모아놓은 돈도 좀 있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직장 생활한 기간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적었어요. 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가에서 생활하면서 월급만 잘 모았으면 적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돈들을 노름에다 썼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에게 대학을 보내주니 어쩌니 했는데 사실 그 말도 전부 그냥 꼬시려고 한 소리들이었고 전혀 지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학에 보내줄 여유도 없었거니와 애초에 시어머니도 그러라고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몹시 힘들었죠. 어머님은 깐깐하고 매서운 분이었고 저는 어머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회사는 계속 다닐 수가 없었던 탓에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무서운 시어머니와 둘이서 집에 내내 붙어 있어야 했다는 거죠.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집안일을 내내 해야 했는데 어머님은 임신했다고 자꾸 쉬면 애만 커지고 나중에 낳을 때 더 힘들다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저한테 더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산부에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일을 그렇게 시켜댄 건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하다 싶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고 싶으셨다면서 정작 며느리인 저는 마음에는 안 들어 하셨어요. 음식 하나나 제대로 못 맞춘다고 구박도 많이 하셨죠. 솔직히 어머님은 모든 음식을 지나치게 짜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짜게 먹기는 했는데 제 입에는 어머님의 음식들은 거의 소태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음식들은 하나같이 싱겁다면서 간도 하나 못 맞추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리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구박을 하셔도 암소리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때 저에게 했던 그 구박들은 고스란히 상처가 되었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딸이었어요. 저는 딸도 너무 좋았는데 어머님과 남편은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아들을 너무 원했고 저보고 달걸이 나오자마자 다시 임신 준비하라고 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후로는 딱히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혼전 임신으로 딸을 가진 거다 보니 임신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빨리 아들 낳으라고 구박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아이가 안 들어섰나 싶기도 해요. 하루하루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그리고 결혼 생활 2, 3년 정도 지나가니까 남편은 눈에 띄게 가정에 소홀해지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어요. 남편이 노름을 한다는 것을요. 그전에도 저 몰래 했을 텐데 그건 제가 몰랐고 그맘때 남편이 노름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거죠. 남편은 월급에서도 꽤 많은 돈을 노름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진작에 아셨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죠. 저는 남편이 노름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많이 싸웠는데 그러면 남편은 마누라가 집구석에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다면서 또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저한테 구박을 하셨어요. 남편 마음 하나 간수 못하느냐고요. 당신 아들이 노름에 빠져 사는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속였으면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 노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른 척 장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남편이 그런 거 못하게 제가 단도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만만한 게 저였죠. 그렇게 저한테 모진 말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하시더니 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던 해에 어머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시장 갔다가 집에 와보니 어머님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으셨고 바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갔었어요. 제가 발견하자마자 병원에 모셔갔지만 어머님은 반신마비가 되셔서 거동도 힘들어지셨죠. 집에 모셔왔고 그로부터 1년 정도 내내 누워 지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누워 계신 시어머니 간병은 다 제 몫이었죠. 집안일 하고 아이 키우고 그 와중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간병하고 너무 힘들고 고단했는데 남편 입으로 어머님 간병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누워있든 말든 집에 있지도 않고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나마도 회사는 안 그만두고 다닌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물론 월급 받아봤자 쥐꼬리만한 생활비 빼고는 노름으로 탕진했지만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이도 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세진이도 학교 들어갔으니 저보고도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랍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너무 적었기에 저도 일을 해야겠다 싶긴 했어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는데 저희 언니 친구의 도움으로 마트에서 캐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자리던지요. 그렇게 저는 마트에서 일을 했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때 당시 여유는 없었어도 마음이 좋았던 이유는
다 저희 딸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서 어쩜 그런 똑똑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고 똘똘했어요. 한글도 제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5살에 지 혼자서 읽을 정도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공부도 잘하고 야무지다고 담임 선생님이 늘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죠. 어머님, 세진이가 공부도 잘하지만 의젓하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라는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학원도 잘 못 보내주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야무지게 크는 딸을 보니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던지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 남편은 똑똑한 딸을 그리 반기지 않아 했습니다. 자식이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하면 어느 부모든 너무 기뻐할 일이고 또 형편되는 대로 서포트도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예외였어요. 남편이 기본적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자식한테도 크게 애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딸이 공부를 잘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딸내미 공부 잘해봤자 지 잘난 줄 알아서 남자들이 싫어한다면서 그럼 나중에 결혼하기도 힘들 거랍니다. 여자는 집안일 잘하고 적당히 아둔해야 오히려 시집 잘 가고 살기 좋다면서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고리짝 시대에나 할 법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머릿속은 노름밖에 안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돈이라곤 전부 노름하는 데 써야 되는데 행여나 딸한테 돈으로 서포트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자기 노름해야 되는 돈 모자랄까봐 저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죠. 하여튼 딸한테도 툭하면 공부 잘할 필요 없다는 소리를 잘했는데 그래도 저희 딸은 꿋꿋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힘들다고 집 청소도 잘해놓는 착한 딸이었죠. 저는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은 보통 생활비로 다 썼지만 저는 그중 적게나마 일부를 떼서 저금을 했어요. 그 돈은 나중에 딸이 대학 갈 때 줄 돈이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갔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바로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딸 중학생 때부터 야금야금 모았습니다. 남편한테는 비밀이었죠. 남편은 갈수록 노름하는 게 심해졌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았어요. 회사에서 저런 인간을 두고 보나 안 자르나 싶을 정도였죠. 그때쯤 저랑 남편은 솔직히 남남이나 다름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고 남편도 저를 부엌대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옛날 저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면서 저한테 수줍게 고백을 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름이랑 술에 빠져서 집에도 안 들어오는 지긋지긋한 논팽이만 남아있더라고요. 딸도 나중에는 차라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속 편하다고 할 정도였죠. 딸은 그래도 아빠랍시고 말은 저렇게 해도 아빠를 은근 챙기긴 했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와서 거실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있으면 꼭 나와서 이불 덮어주고 저 없으면 아빠 먹으라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그랬거든요. 또 지 용돈 모아서 아빠 생일엔 나름 영양제 같은 것도 약국에서 사다가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라고 건강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딸이 나름 신경 쓰는 것도 관심 없고 남편의 두 눈은 노름이라는 글자밖에 안 보이는 듯 했죠. 게다가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심해지는 건지 나중에는 안 하던 주사까지 부리는 겁니다. 그나마 원래 술 먹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딸의 고등학생쯤 됐을 무렵 주사가 심해지더니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때문에 이른 나이에도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혼 생각 안 했냐고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혼 생각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딸한테라도 잘하면 그거 하나라도 보고 결혼 생활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얌전히 공부하는 딸 못살게 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남편이란 작자에게 치가 떨리더라고요. 딸도 오죽하면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독서실을 끊어줬더니 아빠란 인간이 술 먹고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독서실 다니는 거 맞냐고 어디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또 크게 싸운 적도 있었죠. 하여튼 저는 이혼 결심을 했는데 원래 제 계획은 딸의 대학교 입학하면 바로 이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혼이라는 게 꽤 큰일이다 보니까 한참 공부하고 예민한 딸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조금만 참자, 딸의 대학만 들어가면 저 인간하고도 끝이다. 그렇게 결심했었죠. 딸이 고3일 때 저는 딸 등록금으로 1,500만 원 정도를 모아놨고 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입학 등록금은 엄마가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대학 가라고요. 딸은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잘 돼서 엄마를 호강시켜주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딸 중학생 때부터 힘겹게 모았던 그 돈은 딸 등록금으로 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도망을 갔거든요. 제가 장롱에 오래된 코트 한 주머니에 통장을 잘 숨겨두었는데 귀신같이 그걸 어떻게 알고 도장이랑 싹 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저는 이 인간이 하다하다 딸 등록금까지 들고 가서 노름을 하는구나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 돈 당장 들고 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가족끼리 뭔 신고냐면서 어디 실컷 해보라고 하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그 후론 제 연락도 안 받았고요. 저는 남편을 찾으려고 남편 주변을 뒤지다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하는 인간은 없다더니 노름의 바람까지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옆 동네에서 옷가게 하는 여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 그 여자 남편인 줄 알 정도로 자주 왔다더군요. 게다가 그 여자가 차를 바꿨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남편이 차 바꾸라고 돈을 보태줬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남편이 지 남편인가요? 제 남편이죠. 그때 당시 그 여자가 타던 차가 시세로 치면 2천만 원 좀 넘는 차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1,500 들고 도망갔으니 그걸로 산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여자도 가만 못 두겠더라고요. 저는 그 옷가게 찾아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자기 애인 건드렸다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집어던지고 딸이랑 제가 먹고 있던 밥상을 뒤집어 엎더라고요. 반찬들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벽으로 튀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지 애인 건드렸다고 제 목을 조르려고 했고 딸이 말렸더니 딸까지 밀쳤습니다.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다고 생 난리를 쳤고 딸은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문 열라고 생 난리를 치다가 방으로 들어가 딸이 공부하던 책도 모조리 다 찢어버렸죠. 진짜 사람 새끼인가요? 지 바람피는 애인 건드렸다고 지 새끼 공부하는 책 다 갈기갈기 찢고 와이프 목 조르려고 하고 그날 경찰이 왔고 남편은 서해 조사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여자한테 보내버리라고. 아빠 없이 우리끼리만 살자고요. 저도 울면서 알겠다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후로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이나 친권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어려움 없이 모조리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5천만 원 받고 이혼해줬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오래 다투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빨리 이혼만 했으면 했거든요. 남편과 이혼 후 작은 단칸방을 하나 얻어 딸이랑 살았습니다. 남은 돈은 딸 대학 등록금을 내줘야 했으니까요. 험난하고 말도 많았던 과정 속에서도 딸은 묵묵히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놈은 저 나가자마자 그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와서 같이 살았던 것 같고 그 상간녀가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원하던 아들 출산했으니 둘이서 천년만년 살아봐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다. 욕을 했었죠. 더불어 책임감도 없고 이기적이고 노름까지 하는 그 싹수노란 인간하고 사는 그년 인생도 참 볼만하겠다. 저는 상간녀를 떠올리며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을 다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소식도 못 들었죠.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교 근방에 원룸을 하나 구해서 딸이랑 둘이서 살았습니다. 딸이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입학 등록금만 내주면 그 후부터는 자기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겠다고요. 저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 중 딸 등록금은 따로 빼놨기 때문에 바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말을 정말 지켰습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맘때 제가 다니던 마트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고 저는 다른 마트로 옮겨서 일을 계속했어요.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저나 딸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와서 아빠니 어쩌니 하는 것도 너무 최악이니까요. 그 상간녀랑 아들 낳고 잘만 사는가 보다 생각했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만 말아라 싶었죠. 그 후 딸은 대학 졸업한 뒤 변리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합격을 하고 변리사가 되었죠. 그 후 딸의 노력으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인지 결혼은 전혀 생각 없다고 했고 저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너 혼자 편하게 살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는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마트 이제 그만두고 엄마도 대학을 다녀보는 게 어떠냐고요. 저는 그게 뭔 소리냐고 막 웃었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대학이냐고요. 하지만 딸은 진지하게 엄마도 배워보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했고 또 대학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냐면서 딸이 보내준다고 저보고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대학 들어가면 남들이 흉본다고 했더니 딸은 무슨 소리냐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대학에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 종종 있다. 그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멋진 줄 아느냐고요. 제가 열심히 쌈짓돈 모아서 딸 대학 등록금 만들어준 것처럼 이번엔 자기가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내주겠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뒤로는 계속 딸 말이 생각나고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꼭 이루지 못한 꿈처럼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긴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간다면 문학을 전공해보고 싶었는데 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마트를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열심히 입시 준비도 했었고 합격도 했죠. 파릇파릇한 청춘의 나이로 대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대학 다니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저만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하고 막막하고 적응이 영 힘들기도 했지만 또 익숙해지니까 학생으로서 사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다른 저의 꿈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학생으로 살던 무렵 벼랑간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받았는데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올케, 나야. 나 기억나? 올케라는 낯선 말에 깜짝 놀랐죠. 전화를 한 사람은 전 남편의 누나였던 겁니다. 이미 이혼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전 신우가 저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 어쩐 일로... 그런데 신우가 뒤이어 하는 말은 몹시 충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기에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우는 남편의 부고 소식을 알렸거든요. 제가 그래도 남편의 전처고 세진이도 있으니 아빠 장례식장에는 와야 되지 않겠냐 하더군요. 저는 지금 마누라도 있을 텐데 내가 거길 왜 가느냐 했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없답니다. 그 여자 도망간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미움이 크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 아니냐며 세진이 아빠기도 하니까 장례식장엔 꼭 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딸에게 얘기를 전했는데 딸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딸이 가겠다고 하기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남편의 빈소는 사람이 거의 없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직 나이로 치면 60대 중반인데 어쩌다 죽었느냐 사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신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러는 겁니다. 객사했다고요. 그 말에 저도 정말 놀랐죠. 객사라니요. 참 못돼 처먹은 인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죽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 하는 말이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 집에 들인 후에 아들 낳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재벌을 못 준다고 남편의 노름은 여전했죠. 결국 그 상간녀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밖에서 바람 피울 때나 애틋하고 좋았지. 막상 같이 부대 끼고 현실을 살아보면 좋겠나요? 둘이서 2년도 안 돼서 이혼 소리 오가고 매일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애 데리고 도망까지 갔답니다. 그 일로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그나마 있는 집까지 팔아다가 노름판에 들이부은 모양이에요. 그 뒤로 유일한 가족인 신우하고도 연락이 끊겼다가 몇 년 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신우는 그래도 동생이라고 초반에 몇 번 돈 빌려줬대요. 그러다가 나중엔 정신 차리라고 신우마저 연락 끊었다고 했고 그 뒤로는 전혀 연락 없이 살았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길에서 객사를 했다는 겁니다. 추운 날 노숙자로 지내며 밖에서 술 마시고 자다가 벤치 위에서 그대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한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죠. 딸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신우가 갑자기 저희 딸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세진이가 예전부터 공부 잘하고 똘똘하더니 직업도 좋고 너무 잘됐다면서 니네 아빠가 세진이 네가 이렇게 잘된 거 알면 얼마나 좋아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는 겁니다. 신우의 그 얘기를 듣는데 벼랑간 등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희랑 완전히 연락이 끊겼으니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연이 남아있었다면 저나 딸에게 연락해서 괴롭히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딸 앞길까지 망치려고 했을 인간이 전 남편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전 신우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노영균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애 아빠니까 그냥 마지막 가는 길 예의라고 생각해서 온 것뿐이다. 우리는 완전 남남인데 앞으로 연락하고 말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잘 사셔라 라고요. 제 말에 전 신우도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려다가 참는 얼굴이었고 저는 딸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인간이었는데
그 끝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딸 등록금으로 마련해놨던 1,500을 상간녀 차 사주는데 썼던 그 인간. 딸도 그 전까진 그나마도 아빠에 대한 정이 있었다면 그 일로 완전히 학을 뗀 눈치였습니다. 전 남편이 들고 도망간 것은 단순히 돈 1,500이 아닙니다. 지 가정을 손수 버린 돈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책임감도 같이 버린 돈이죠. 전 남편의 인생은 그 1,500과 함께 차디찬 바닥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딸도 저도 전 남편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전 남편이 얼마나 막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옛날 대학 보내주겠다고 어린 저를 꼬셨던 전 남편. 전 남편 놈은 지가 한 약속 싹 지워버렸지만 그래도 딸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은 참 상처 많고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제 딸이 있으니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팍팍한 제 삶에 희망 같았던 제 딸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감기 조심하시고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늘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